1873년에 이제 민씨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싹 통상 개화론으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 박규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박규수가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예요. 청나라를 일찌감치 왕래하면서 청나라 문물교류를 그렇게 주장했던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가 바로 박규수. 오경석, 유용기 같은 이런 통상 개화론자들이 이제 여론을 주도해 나갈 겁니다. 이때 일본이 75년에 일으키는 사건이 운요 사건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게 68년.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완전히 유럽 코스프레를 제대로 떨면서 우리나라를 대포 함대 밀고 들어오는 포함 외교라는 방식으로 지금 개항을 시키려 합니다. 이때 그래도 유럽보다는 일본이 낫지 않겠느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할 거거든요. 참고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에 요때 앞서 외놈들과 양놈들은 똑같은 오랑캐 있는 것을 누구를 후하게 누구를 박하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과 오랑캐가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반대상도 쓸 거예요. 이걸 외양일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따 뒤에 나오니까 따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이런 위정 척사운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은 체결이 됐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항구를 개항당하게 되는데 그 세계 항구는 바로 여기예요. 부산. 쌀을 많이 가지고 나갈 경제적인 이유겠죠? 자, 여기는 원산입니다. 이거는 러시아를 견제할 군사적인 이유가 될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서울과 가까운 인천인데 여기는 서울을 압박할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항구를 개항당하는데 이거 가지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성을 띠고 있다는 건 해안의 수심을 일본이 측량하더라. 입맛에 맞는 곳에 항구를 조성하겠다는 뜻이겠죠? 또 일본 판사가 일본 죄인을 일본법으로 다스리겠다. 치외법권까지. 예, 일명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고요. 요게 바로 이 조약이 가진 불평등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여름에요. 요건 2월이었고 7월에 부수조약 2개가 더 체결될 건데 하나가 조일수호조규 부록인데요. 이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항장 3군데 열었잖아요. 개항장 심리로 4km로 일본인들이 머무는 거류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일본 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이요. 일본 화폐 유통 심리 거류지 그게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나오는 거고요. 하나가 조일 무역규칙이 또 체결되는데 이 무역규칙이라는 건 배를 아무리 갖다 대도 항세 안 붙어요. 영국산 면직물 쏟아 부을 건데 영국산 면직물에 관세가 안 붙을 겁니다. 무관세.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수공업자들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고 쌀을 가지고 나감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쌀이 유출되니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 사람들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 물가거든요. 예, 곡식 가격. 그래서 이때부터 곡식 가격이 폭등하게 될 거라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농민들은 일본에 대해 투쟁하는 감정이 정말 하늘을 찌를 거라는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어찌됐거나 개항의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자, 일본으로 나가는 사절단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과 동시에 나가요. 1차 수신사 김기수. 80년에는 2차 수신사가 나갈 겁니다. 그 이름은 김홍집인데 김홍집은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참고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들어올 거예요. 자, 한편 81년에는 일본으로 조선 선비들입니다. 시찰단 12명을 나름 비밀리에 내보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청나라라도 서양의 무기를 베끼는 그 근대화 운동 이름. 양무운동이죠. 그걸 보러 나가는 거예요. 81년 영선사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무기 제조시설 기기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래요. 자, 이러면 문호를 개방당한 채로 우리나라가 1880년대를 맞이한다는 건데 이 1880년대 이제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한 문장 하나가 진짜 이번 한국산업협감정에서 다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출제율 높은 것들이거든요. 자, 통조림값. 자, 통조림값 거중방이라는 거예요. 통조림값 거중방. 차례대로 써볼게요.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여기서 개화 정책을 총괄해 나갈 거예요. 여기서 일본식 신식부대 별기군까지 창설해 낼 거니 이때부터 신식군대가 창설되자 구식군인들은 완전히 찬밥이 될 겁니다.
자, 한편 아까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무슨 책 갖고 들어왔다고요? 자, 일본에 나간 수신사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이거 참고로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쓴 책이에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들어오다. 자, 그 조선책략은요 132쪽.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진짜 유념해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들어왔대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두두두두두두. 러시아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자,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라예요. 우리는 중국과 친하고 이미 일본과도 연락이 맺어졌고요. 하나 끈이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지금 청나라가 대놓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알선하고 있는 겁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청나라가 대놓고 알선한 결과 우리는 서양 세력과 최초 바로 미국과 손을 잡게 되는데, 이 조약 역시도 불평등이에요. 당연히 치해법권 깔고 있고요. 이 조약에 최초로 들어간 내용이 바로 최고의 혜택을 미국인들에게 약속하는 거죠. 이후 어느 나라의 조약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 어떠한 권한이 들어가면 그 모든 혜택이 미국인들한테 자동 적용되는 거죠. 정말 이 조약은 영원한 불평등일 수밖에 없는, 영원히 미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이 최애국 대우가 되는 거야. 자, 거기다가 최초로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과 진짜 크게 다른 점이죠. 관세 부과가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아래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실려 있는데 일관의 내용이 제3국가 분란이 생기면 미국이 도울게 라는 얘기거든요. 예, 거중조정 대목이 나왔네요.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는 보빙사라는 사절단이 나갈 겁니다. 미국으로는 보빙사라는 사절단이 나가서 먼저 미국 공사관이 우리나라로 파견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당내 사절단으로 미국으로 나가더라.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까지 잇따라 최애국 대우와 치해법권 내용이 들어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잇따라 계속 문호가 개방당하는 거죠. 뭐 전면적인 개화라고 해도 뭐 가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쯤 된다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양 세력까지 끌어들인 마당이에요. 이 무렵에 지금 상투 틀고는 양반들은 표정이 어떨까요? 완전히 썩었겠죠. 자, 위정 척사운동 좀 볼게요. 133쪽에 맨 윗줄 연표에 지금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83년이 되면 최초의 인쇄소 방문국, 이 최초의 인쇄소 방문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순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게 될 거고요. 기기책 만들어졌죠. 아까 영선사의 결과물이었죠. 또 동전 발행하는 전한국도 만들어졌죠. 또 85년에는 강혜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개화의 급물살을 타면 상투 틀고 있는 양반들은 입에 더 개거품 물 거예요. 이게 이제 위정척사운동인데,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60년대는 그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거기 보면 양이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양이라는 게 서양 오랑캐잖아요. 서양 오랑캐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홍수와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으로는 사악의 무리를 잡아배시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이러는데, 안으로는 사악의 무리를 잡아배셨죠. 병인 박해. 또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했죠. 병인 양이 신명이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진짜 물개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시켰잖아요. 서원철배 때문에. 자, 이후 70년대가 되면 아까 최익현은 뭐라 그랬어요? 실로 저들이 양적과 다를 바 없사옵니다. 이러면서 외양 일체론이 나오죠. 이게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 개방은 이루어졌다. 자, 1880년대 이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며 이만손이라는 사람 주도의 영남 만인소가 나오거든요. 자, 이 영남 만인소 출제율 굉장히 높아요. 자, 거기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헌의 살아온 책자를 보고 있노라니 쓸개가 떨리고 울음이 복받칩니다. 이러죠.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니, 모르던 나라를 끌어들여 혐의가 없는 나라를 막으려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영남 만인소인데 이만손을 파직시키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강행한 거예요. 자, 이후 90년대가 되면 이제 을미사변, 단발령, 정말 우리나라 양반 유생들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들이 잇따라 터질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무장투쟁 들어갈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의병운동으로 전개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통조,
림갑, 거중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림은 바로 구식군인들 차별받다가 드디어 폭발할 거예요. 우리 그 사건이 한국인이면 그 구식군인들의 쿠데타 이 웬만하면 요 사건 한번 머릿속에 딱 입력되는 순간 구식군인들의 쿠데타 하면 이모군란이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사실 구체적인 과정은 잘 기억이 안 난다 해도 자 이모군란은 일단 구식군인대 신식군대. 자 구식군인 하면 지금 위정척사인데 위정척사 아이콘은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대 민씨.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여론 대 여론이 완전히 맞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료를 못 받다가 밀린 급료 한 달치를 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구식군인들이. 그 구식군인들이 받은 쌀에 겨와 모래로 부피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끔찍한 만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남 군대가 선해청 도봉소 습격, 일본 공사관 별기군 습격 이랬다라는 건 지금 성남 군인들의 분노는 일본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최종적으로 어디를 습격하느냐. 대박 사건 터지는 거야. 궁궐을 습격하는데 민씨를 죽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개화 정책을 총괄해서 지금 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민씨는 겨우 도망쳐 살기는 살았는데 민씨가 궁궐을 비운 요 틈에 바로 위정척사의 아이콘 이 남자가 한 달이긴 하지만 재집권에 성공. 이제까지 통리기모아문, 별기군 이런 거 다 혁파하는 거야. 근데 이런 대원군 재집권의 꿈은 결국엔 물거품으로 끝날 겁니다. 민씨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민씨가 청나라 영선사로 연락을 해 청군 출동을 요청합니다. 이때 청나라는 우리나라 내정을 장악하고 간섭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자, 청나라가 무려 군대 3,000명을 출동을 시킬 거예요. 청군대 3,000명 출동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대원군 납치해 갔고요. 그때부터 대원군은 민씨를 협박할 청나라의 너무나 좋은 카드가 될 거예요. 이때부터 청나라한테 완전히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제 청나라의 내정 압박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청나라가요. 세상 공짜 없거든요. 자, 마젠창 멜렌도로프 2명이나 고문을 파견할 거고요. 또 청나라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일본은 특정 지역을 못 벗어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청나라 상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있는 거냐면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과 내륙에서 모두 무역할 수 있는 권한. 자, 수륙,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 아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사건이 돼버렸고 무역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사건이 돼버렸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 정말 너무나 큰 후폭풍을 가져왔다. 또 일본과도요. 재물포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일본 공사관 경비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대도 주둔하게 되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나라 안에 경복궁 앞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청일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더라. 자, 이때부터 청나라 내정 압박이 너무 심해지죠. 자, 그러면서 원팀이었던 개화파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개화파가 분열하더라. 어떻게 분열하느냐. 아까 청나라 양무운동이 있었고 일본의 메이주신이 있었죠. 청나라 양무운동은 소극적인 개화예요. 자, 서양의 무기 기술만 베끼겠다는. 하지만 일본의 메이주신은 서양의 사상이나 종교와 철학까지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이 비주얼만 남겨놓고 이거는 어떻게 못 갈아엎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은 아시아를 벗어난다. 탈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를 벗어난다. 급진적 개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걸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데 자, 일본의 메이주신을 존경하는 급진개화파와 청나라 양무운동을 이제 따라가는 온건개화파. 이 둘로 나눠진다면 당시 청나라 고문들은 누굴 이뻐하겠어요? 당연히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김옥규는 점점점 벼랑 끝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자, 결국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 드디어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자,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1884년 갑신정변이다 이거죠. 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의 머릿속에는 이 나라를 청나라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겨내고 자주적으로 일본의 메이주신 같은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 예, 이런 정치개혁운동을 최초로 터뜨린 인물 김옥균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일본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은 가운데 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우정 총국이 오픈하던 날입니다. 정말 잘 보이는 곳에 불을 냈어요. 누군가가 불이야 이러니까 미친 듯이 사람들이 이제 정문 앞으로 쫓겨내려갈 텐데 지금 허둥지둥 쫓아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 불을 우리가 일부러 낸 불인 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팀인 거죠. 다 죽이는 거죠. 정말 잔인하게 진행이 됐던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인데 자, 이때 바로 뭐가 발표될 거냐면 14개조 정강을 발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산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까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개화당 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14개조 정강이라는 개혁안까지 발표하는데 어머나 또 민씨가 청나라 군대를. 자, 그 청나라 군대의 출동으로 결국 이 사건 3일 천하로 끝나버리게 되고요. 자, 요거 이후에 일본과는 또 깽값을 지불하는 한성 조약에 자, 이번에는요 청나라와 일본이 아주 웃긴 조약을 맺어요. 양쪽 군대 동시에 빼재요. 보낼 있으면 같이 보내줘요. 우리 그런 걸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그래서 뭐 청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바깥으로 퇴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바깥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 땅에서 청나라를 만나는 그날 우리는 두 번 다시 물러나지 않고 무조건 청나라와 전쟁이다. 청일 전쟁을 목표로 삼고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 겁니다. 반드시 대륙 침략을 하는 입장에서 조선이란 땅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게 일본의 숙명과도 같은 목표인데 이 나라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나라를 깨야 되는 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때부터 청일전쟁 10년의 칼을 가는 일본은 정확히 10년 뒤인 1894년 이번에는 녹두 장군 전봉준 같이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농민도 개혁을 요구해요. 10년 전엔 엘리트 김옥균이 개혁을 요구하고 10년 뒤엔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끼리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동학농민운동 때 또 민씨는 습관이 나올 겁니다. 또 청나라 군대를 요청할 거고요. 이때 청나라와 일본이 같이 들어오되 이때 일본은 뭐하러 들어온다? 청일전쟁하러 들어와요. 그러니 1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일본이 무조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히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통조, 림, 갑까지 일단 외국 군대 양쪽은 다 철수했지만 야, 이 두 번의 사건으로 정말 청나라 진짜 무섭게 들이댈 겁니다. 정치적으로요. 이미 일본은 정치적으로 밀려났잖아요. 경제적으로 진짜 수탈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개 나라를 막겠다고 자, 러시아 못 막아서 안달복달 되던 바로 이 러시아를 남하시키려 할 겁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청을 견제하려 하는데 조러 비밀 협약까지 추진하려 한다라는 소문이 나돌자 러시아의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이번에는 여수 앞바다 거문도를 딱 점령하고 들어올 거예요. 제가 통조, 림, 갑, 거중방이라 그랬죠. 자, 통조, 림, 갑까지 왔어요. 문도 사건은 영국 군대가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여수 앞바다를 점령한 사건을 얘기해요. 거문도 사건이죠. 이게 거문도 사건이 85년부터 87년까지. 참고로 영국이 나중에 87년 군대를 철수시키면서는 일본을 지원하여 러시아를 견제할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견제하는 방식을 좀 바꿀 겁니다. 자, 이게 거문도 사건 영국이 일으킨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둘러싸고 4개 나라가 각축을 벌이는 사실이 이제 형성이 되자 요때 바로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 독일 부영사관 부둘러 요런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누가 이 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서로 물러나려 하겠습니까? 서로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통조림값 거중까지 왔는데요. 자, 마지막 80년대 마지막 사건이야. 1889년엔 일본이 무제한으로 늘 쌀을 갖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룰이 바뀌었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이모군란 결과 자, 아까 일본이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서 내지무역권을 받아갔죠. 아니, 일본도 당연히 내지무역권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이듬해인 1883년에 말이에요.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또 체결해요, 일본이. 그러니 이때 긴 말할 거 없어. 최혜국 대우가 얻어가요. 최혜국 대우를 얻어가요. 자, 여기에 관세는 세트죠. 이때부터 일본 상품 관세 붙기 시작할 거고요. 통고를 한 달 전에만 하면 나 한 달 후부터는 곡식을 안 가져나가겠대요.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83년에 우리는 일본과 무역 규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다 그 전년도 조청 3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인데 자, 요때부터 방공령이 가능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88년, 89년 가뭄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89년에 우리나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라는 인물이 바로 방공령을 실제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배상금만 지불하고 관찰사 조병식이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 정부로부터 파면당해요. 자, 벌써 배상금을 몇 번 지불합니까? 이렇게 무능한 조선 정부에 대한 지탄, 이후 90년대가 되잖아요. 농민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농민들이 진짜 이 조선 정부 이게 나라냐 싶어요. 그러니 완전히 반봉건, 또 일본 상인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반외세, 반봉건, 반외세 종교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동학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 교도들이 점점점 90년대 많아지게 되고 드디어 94년 동학 농민운동은 터지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페이지 넘어가 136쪽 동학 농민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